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의 이민호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공주에서 밤을 생산하시는 생산자 선생님들, 사장님들과 이렇게 한 300분 이상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제 인생에서 정말 보람찬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1년 동안에 사실은 제가 농촌진흥청에 들어온 거는 14년이 넘었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한 것까지 하면 한 2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곤충, 특히 이제 농업해충을 전공을 했고, 이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한 3, 4년이 되고요. 그 전에 친환경 농업을 연구한 것은 15년 이상이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농촌진흥청에 처음 들어와서 한 것이 이제 미생물 농약을 개발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나름 유명세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국내 유명한 매거진 같은데 제가 고정적으로 칼럼을 내는 칼럼리스트가 됐는데요. 보여드리는 글은 이제 제가 이번 달에 퀸즈의 칼럼에 쓴 생명역동 농업이라는 것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쓴 글 하나가 아이폼이라는 곳이 이제 국제유기농 운동연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인증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친환경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도 바로 이 아이폼이라는 국제 기구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유기농 인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기농 산업에서는 국제 유기농 운동 연맹이 최고위층에 있는 이제 그런 기구죠. 그래서 유기농을 하는 농민이나 단체나 국가 조직도 이 국제 유기농 운동 연맹의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고 유기농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독일에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이 아이폼하고 우리 농촌진흥청하고는 작년에 업무 협정을 맺어서 같이 국제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협력 사업의 코디네이터로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지도사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연구와 관련해서 협력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썼던 글 중에는 이제 외국에서 유기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히트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농법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글도 쓰고 또 제 연구에도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유기농업과입니다. 우리 유기농업과에는 한 20분 채 안 되는 연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벼라든지 아니면 채소라든지 과수에서 유기농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사진은 요 뒤에 보시는 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이폼 국제유기농 운동연맹 사무총장이신데요. 우리 연구소에 아이폼하고 함께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제유기농업 기술혁신위원회라는 국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현판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국제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특히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명품 브랜드로 이렇게 인식되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채 3, 4년밖에 물론 그 전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15년 가까이 연구도 하고 계속 기여를 했지만 유기농업에 뛰어든 것은 채 3,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유기농업을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고 그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제가 그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연구도 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농장은, 과수원은 충남 아산에 있는 주원농원이라는 농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배 농사를 제일 잘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요 분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에 합류할 때는 친환경 배 생산연합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친환경 과수 연합회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과수에 대해서는 사과든 배든 복숭아든 뭐 포도든 다 같이 모여서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2010년에 이렇게 친환경 배, 유기농 배 생산자 연합회 분들은 매년 여름이면 모든 생산자 농가를 방문을 해서 같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이런 컨설팅, 서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2박 3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정말 밤새서 새벽 3시까지도 토론회를 하고 공부를 하거든요. 이런 열정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유기농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또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이분은 이제 정농회 김준건 회장님이신데요. 포천에서 지금 유기농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 논에서 이제 제가 같이 공동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탄강에 이제 홍수 조절댐이 생깁니다. 홍수 조절댐이 생기면 그 포천시에 약 150만 평의 땅이 홍수터로 존재를 해요. 근데 이 땅에서 이제 포천시에서는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는데요. 주 목적은 이제 그 지역에 자생하는 생물 종들을 보존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원래 거기가 대부분 벼농사 하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벼농사를 유기농으로 하면서 그 지역의 자생생물을 보존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농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성공을 해서 포천시에서 내년부터 시범농장과 생태원을 같이 결합한 그런 사업을 포천시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수행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적인 유기농 농민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도 하고 또 거기에서 농산물들을 더 부가가치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주식회사 샘표는 이제 수십 년 동안 간장이니 고추장 따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식품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그 본 회사가 유기농 친환경에 대한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싶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8년째 유기농 콩농장을 그 공장 앞에 있는 논을 개간을 해가지고 유기농 콩농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기농 인증받은 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농장을 맨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는 유기농을 단순히 그냥 화학비료 안 쓰고 화학농약 안 쓰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 공장 회사분들이요. 그래가지고 토양이 너무 척박하고 뭐 생산 자체가 거의 안 될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기농에 대한 기술들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생물 다양성의 어떤 그런 사업 기획을 이 공장에 이 회사에 해드려서 콩 농사뿐만 아니라 꽃을 같이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체험학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콩을 1년 동안 같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하면서 회사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 또 제가 도움을 받았던 분들을 소개하면서 친환경 유기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기보다는 더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유기농업은 세계적인 시대 흐름이라는 것이고, 하지만 유기농업 기술은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고, 세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새로운 가치, 또 새로운 시장이 바로 이 친환경 유기농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생산물이 더 훌륭한 제품으로 그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요. 친환경 유기농업은 세계적인 시대 흐름이라는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런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유엔의 보고서입니다. 유엔의 보고서인데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세계 지도에 이렇게 그래프들이 동글동글한 점들이 찍힌 것이 다 분쟁 지역입니다. 근데 이 분쟁이 어떤 분쟁이냐면 환경 분쟁인데요. 대부분 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제 환경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다. 그래서 환경 분쟁이 없고 환경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가는 나라들은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환경을 접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OECD 국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고서입니다. 2050년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의 생물 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공룡이 멸종하던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2050년이 되면 지금 여기 조명이 잘 안 보여져서 그러는데 세계 다양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빨간불이 지금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현존하는 생물 종의 61%에서 72%가 감소한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숲에서 보고 있는 생물 종의 6종이나 7종, 10종이라고 치면 6, 7종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심각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OECD에서 얘기하기로는 매년 전 세계의 GDP, 국내 총생산의 6%가 이 생물 종이 감소하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는데 그게 2050년까지 만일 이 속도가 지속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2000년도에 누리고 있던 그 경제 수준의 60%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가 왜 가능하냐 하면 의약품, 생명공학, 종자산업, 화장품, 식품산업 등의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이와 같은 자연자산들이 대부분 자연자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뭐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태계가 제공하는 막대한 경제적인 자산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걸 경제적 자산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OECD 같은 그런 국제기구에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물 자원들, 자연자산들을 잘 관리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안에서 이제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친환경 급식도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친환경이 문제가 많죠. 뭐 농약도 그 농산물에서 발견됐다고 하고 뭐 식품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 있잖아요. 이유식 분유. 이거 지금 우리가 마트에 가면 있는 이유식이나 분유의 70%는 다 유기농 제품입니다. 유기농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시장에는 이미 유기농산물이
상당한 분야로 크게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배경에는 바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먹을거리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이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2003년까지의 자료입니다만 지금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국가별 농약 사용량에 우리나라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농약뿐만이 아니죠. 의약품에서도 OECD 국가 항생제 사용량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의약품이든 아니면 우리가 농장에 뿌리는 농약이든 우리가 너무 이런 의약품이나 농약에 의존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가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도시민들은 식품을 위험이라는, 식품 하면 위험, 이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런 관심도 측면에서 볼 때 유기농산물이 또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농업을 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농업, 친환경, 환경을 보존하지 했는데 막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농업이 환경에 부담을 주는 세계 5대 산업 중에 4위를 차지했습니다. 건설업이나 재료 산업보다 농업이 더 환경에 부담을 준다. 이건 이제 유엔의 발표입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던 농업하고는 좀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이 이제 식품 산업하고 결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엄청난 공장식으로 농업이 되면서 환경에 크게 부담을 주는 그런 농업이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폼 사무총장인데요. 2주 전에 저희 연구소에 방문을 해서 학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이분이 하셨어요. 농업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주역이기도 하다. 바로 여기에 이제 저희가 힌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폼은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유기농의 국제적인 규범을 세우는 곳인데요. 여기서 유기농업이 뭐냐 이렇게 3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농민, 학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3년 동안을 숙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유기농업이란 단순히 화학비료, 화학농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다. 토양과 생태계와 사람의 건강을 지속시키는 생산체계인데 부작용이 있을 농약이나 화학비료 이런 걸 사용하기보다는 생태적 과정, 생물 다양성 그리고 지역적 환경에 적응된 물질 순환 이런 거에 의존을 한다. 그래서 유기농업은 전통, 혁신 그리고 과학을 결합시켜서 모두가 공유하는 환경을 이롭게 하고 이에 속한 모든 생명들의 공정한 관계와 양질의 삶을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공정한 관계. 그동안 우리가 농업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농업이 완전히 새롭게 인식이 되고 저희가 대접받는 그런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 이제 유기농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폼에서 이 4가지 원칙을 같이 유기농업에 정의를 내리면서 원칙을 설정을 했는데요. 건강의 원칙, 생태의 원칙, 공정의 원칙, 배려의 원칙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은 국제적인 규범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 병이 안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토양이나 지구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규범들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폼이 이제 국제적인 조직이 된 거죠. 기구가 된 거죠. 여기 아이폼의 사무실에 가면 이게 유기농입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각국에서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그 나라는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면 미국, 뭐 유럽이면 유럽, 각국의 주권 국가로서 자기들이 스스로 유기농을 인증 체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만든 인증 프로그램을 아이폼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폼의 이런 국제적인 규범에 의거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될 때만 유기농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각국의 다양한 유기농 인증 체제가 오늘날 이렇게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 인증 시스템은 점점 더 강화되고 확대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도 무르익고 인증 시스템도 많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선생님들이 농장에서 유기농이나 친환경을 하려고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또 어렵지 않습니까? 유기농업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혁신은 결국에는 생산성이라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OECD의 보고서에 작년 보고서입니다만 생산성이 그래도 결국에는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기농을 좋다고 해도 많이 생산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산성에서 혁신을 일으켜라는 게 OECD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OECD에서 그럼 생산성을 어떻게 혁신시킬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기술적으로 진보를 이루어라. 두 번째, 우리가 예를 들면 굉장히 큰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종자 산업이라든지 뭐 GMO라든지 아니면 농기계라든지 굉장히 큰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이 다 모든 개별 농장에서 다 받아들인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기술적 진보 못지않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각 농장에서 어떤 기술을 채택했을 때 그 채택한 기술을 아주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개별 농가에서 기술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앞에 두 개보다 사실은 이 세 번째 대규모 경작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농업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규모화하고 어떻게 하면 농기계화 할까 이런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고요. 사실은 이것이 손쉽게 생산성을 혁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넓은 면적으로 농사를 짓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느냐? 제가 작년에 올해 독일을 3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독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의 혁신을 이루려고 농장들을 통폐합을 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전업농이 10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한 마을을 가면 거기 한 40농가가 있었는데요. 40농가 중에서 36농가는 농사를 이제 안 짓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팔고 다른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4농가만, 그러니까 10분의 1을, 농민 10분의 1만 남들이 짓던 농지를 다 합쳐가지고 엄청나게 큰 규모로 100헥타, 200헥타 이렇게 큰 규모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가서 보면은요, 지금 이게 이제 그런 농가들의 모습인데요. 흉물스러운 그런 농가 모습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40농가가 4농가만 농사지면 나머지 36농가는 뭐 인근의 도시로 직장을 다니거나 뭐 그 안에서 뭐 특별히 생업을 이을 게 없으니까 뭐 무직 상태로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농가 활력이 점점 감소하고 농민들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던 분들은 계속 농사를 지으니까 괜찮은데 농사를 짓다가 여차 이래저래 못 짓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농사를 못 짓게 된 분들은 이제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서로 농사 짓는 농민들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생업의 문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진국들이 그래서 그 타겟책으로 작은 농사, 저희가 짓는 농사 같은 것들을 점점 더 권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도 곡물 파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재해, 기상재해 때문에 농업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농업이 상당히 많이 견뎌준다고 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러시아가 왜 생산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여러 가지 농업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견디는가, 러시아 경제가 봤더니 농민들이 우리나라처럼 주로 가족농 위주의 농사를 짓는 시스템이라서 러시아가 그래도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점차로 이제 유럽에서는 유기농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면서 유기농업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는데요. 과수만 제가 들고 나와봤습니다. 2004년에서 2010년 요 사이에 유럽에서 유기농 과수의 비율이요 111%나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매년 유기농산물 시장이 최소 20에서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시장이 그렇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대부분 유럽에서 유기농 과수고요. 아시아는 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시아가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만큼 또 우리도 시장이 많이 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오 사무총장님하고도 전화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농이나 무농약 하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은 병해충 관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도 잘 알죠. 제가 계속 연구를 그 분야를 하니까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런 원칙 하에서 병해충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토양 관리 재배 기술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보존 농법, 식생을 활용하는 동반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생태 자원을 보존하고 그 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천적 활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서도 기술적으로 병해충 관리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유기농 작물 보호제라든지 페로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유기농의 병해충 관리 대책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4대 원칙, 유기농업의 4대 원칙을 최대한 구현하는 방향으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기농이나 친환경 작물 보호제를 농약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먼저 도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농사를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병해충 관리 대책이 이런 유기농업의 4대 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저 같은 연구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농약을 저는 개발을 해서 보급해드리는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아래쪽에 유기농업의 기본이 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의 농장에서 깔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계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연구자들이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시장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일본의 니시무라 이츠키라는 분이 우리 연구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일본의 황새 보존 농법이라는 것을 만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원래 황새가
텃새로 살다가 농약 같은 거를 이제 묻은 벽실을 먹고 다 죽어서 멸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텃새는 없고 철새들은 가끔 날아오거나 말거나 이제 그러는 지역인데요. 원래 여기 황새가 텃새로 있었으니까 그 황새를 복원하려고 환경부에서 많이 이제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10몇 년 동안 황새를 계속 방사를 하면 또 농약 묻은 벽실을 먹고 또 죽고 해서 계속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니시무라 이치키 선생이 그 지역 군 단위가 넘는 넓은 면적의 농민들을 다 방문을 한 거예요. 개별 농민들을 다 방문을 해서 농약 없이 농사를 짓고 황새를 보호합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그 지역에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들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황새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느냐. 뭐 황새가 날아오면 새가 벽실을 밟아가지고 망친다서부터 다들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년간 설득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 지역 전체가 황새를 보호하는 농법을 실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1년에 약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이 지역에 생산되는 쌀은 약 30여 가지 농산물로 가공이 됩니다. 뭐 쌀 곡주를 만든다든지 유기농 쌀로 생산을 한다든지 다 황새 보존하는 그 인증을 받아서 일본 정부로부터 그런 인증을 받아서 대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도 지역을 구하는 지역 자원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예의주시해서 착안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황새를 보존하는 농법을 사용하는 농가에는 이런 생물 인증 마크를 부착을 합니다. 농산물에. 굉장히 고가의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일반 농산물보다 팔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옛날에 논에 다 물고기 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보기가 쉽지 않죠. 그 지역의 특정한 보존해야 할 만한 민물고기를 보호하는 논, 또 뭐 이런 것들을 생물 인증 농산물들을 일본에서는 산업화를 하게 되었죠. 영국에서도 이런 농법들이 채택이 되고 또 유럽에서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지역을 농경지 안에 포함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올해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보조금 정책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유기농 산물, 요새는 시장도 우리 유기농 산물 만들어도 도매 시장 가면은 뭐 제값을 받지 못한다. 똑같이 일반 농산물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기농산물에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그런 것에 관이 됐든 연구자가 됐든 우리 여기 생산하시는 사장님들이 됐든 우리가 다 같이 공동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시장을 만드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농 문화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유기농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먹고 살만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사진은 뭐냐면 이게 황산인데요. 여기 황산 위에, 중국의 황산 위에 도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이 그림은 뭐냐면 도교의 도관을 그린 그림인데요. 도교는 중국도 자생을 했지만 우리나라도 자생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주 고대로부터 도교가 우리나 중국의 전통 문화인데요. 그런 전통 문화는 바로 이런 바위산에 도관을 짓고 신선이 되려고 수도를 하면서 우리가 심성을 길러온 것이 바로 우리 전통적인 문화고 우리 심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기농 문화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럽의 사례인데요. 여기는 제가 방문을 한 유기농 호텔입니다. 독일에. 유기농 호텔은 이런 호텔 인증을 받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은요, 유기농산물이 100%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호텔에 묵으려고 1년 전에 예약을 해야지 가능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입니다.
유기농 호텔이 만약 이 지역에 있고 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유기농산물이 여기에 사용이 된다면은요, 굉장한 산업이 될 수 있겠죠. 그 호텔의 이 사장님이신데요, 그 지역의 유기농 농가들을 이렇게 투어로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당나귀 키우는 농가, 물고기 키우는 농가, 뭐 감자 키우는 농가, 소 키우는 농가들을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과수원에 가면 과수원에 슈퍼마켓을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거기서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구매도 할 수 있고, 축산 농가에 가면 치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호텔 식사도 다 100% 유기농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선진국, 독일은 이제 맥주, 유기농 맥주고, 와인, 유기농 와인 축제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 벌써 한 7, 8년 정도 역사를 갖고 전 세계적인 와인 축제, 페스티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저도 지금 천안연암대에서 유기농 정원 관리를 제가 2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오가닉 가드닝이라고 해서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지난 45년 동안 유기농 농사를 직접 지으셨어요. 그분이 운영하고 연구하면서 짓는 유기농 농장이 대단히 유명한 농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주에서 밤을 생산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한 자원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산림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 자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생물 자원의, 자연 자원의 보고거든요. 그것에서 정말 1%, 2%만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개발을 하신다면, 상품으로 만드신다면,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세계적인 어떤 그런 모델 상품 못지않은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놓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한번 멋진 한국적인 가치를 유기농에 더한 그런 제품을 한번 보자고 같이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고요. 선생님들이 생산하는 그곳에서 이런 멋진 제품들을 한번 생산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농사 짓자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농업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산 것처럼 장인 정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이제는 도시민들이 혹은 세계의 시민들이 농업하는 분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정말,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새로운 농업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